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공부를 다른 말로 학습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학습, 듣기만 해도 부담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학습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학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논어 1장에 등장하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봅니다. 논어는 학습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보실까요? 논어 1장 1절입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중고등학교 한자 시간에 배우고 또 외웠는데요.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모두 이렇게 이 대목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야말로 공신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 행복이니 말이죠. 배울 학, 익힐 습. 많은 이들은 배운 것을 때때로 복습하여 익히는 걸 가지고 학습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학습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시습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날 때 혹은 때때로 익히라는 표현이 아니죠. 습이란 한자는 깃우와 흰 백의 합성어입니다. 흰 깃털 혹은 흰 날개 정도로 직역이 가능한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흰 깃털이란 어린 새의 갓난 깃털, 그 어린 새의 날개 깃을 의미합니다. 어린 새는 때가 되면 날기 위해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죠. 결국 스스로 비행하고 먹이를 잡아먹을 어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댑니다. 이것을 가리켜 습이라고 부릅니다. 시습이란 책을 읽고 배운 것들을 시간 날 때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적용하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의 날개짓을 해내기 위해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학습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는 몸부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학습하고 있습니까?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듯 여러분의 삶의 비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독서와 생각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는 책 한 권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책 한 권만을 읽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손다이크는 독서란 사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독서는 사고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는 것, 즉 조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고 몸부림을 치며 독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독서를 습독, 날개짓을 하는 독서, 처절한 몸부림의 독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포스트잇 독서에 이어 오늘은 조탁 독서의 두 번째 키워드, 습독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미 소개해드렸던 조선시대 독서가들의 독서 몸부림, 날개짓을 소개하면서 세 단계의 습독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하는데요. 함께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고요? 첫째, 필사. 둘째, 질서. 셋째, 초서입니다. 습독을 위한 첫 번째 날개짓, 습독의 첫 단계는 필사입니다. 필사의 대표적 인물로는 세종대왕과 이덕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독서광이었죠. 그의 독서법을 백독, 백습 독서법이라고 부릅니다. 한 권의 책을 100번이고 읽고 또 읽고 100번이고 익히고 또 익혔다는 의미죠. 여기에 날개짓을 의미하는 습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번 읽는 것은 알겠는데 100번 익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의 독서에서 습은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내 머리에 주먹질을 하고 가슴에 도끼질을 하기까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썼다는 거죠. 세종대왕의 업적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권의 경전을 깨달아 그 책의 진면모를 보기까지 그는 100번이고 읽고 썼으며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책을 읽는 바보, 간서치라고 불렸던 이덕무 역시
평생 2만여 권의 책을 읽고 그중 수백여 권의 책을 베꼈다고 하죠.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와 가슴을 조탁하는 책을 만날 때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베껴쓰기, 즉 필사를 했다는 거죠. 필사는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곱씹고 곱씹어 내 머릿속에 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책을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면 또 한 번 읽어도 됩니다.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깊이 읽는 것, 날개짓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펜으로 혹은 키보드로 필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필요한 대목을 적고 또 적어 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습독을 위한 두 번째 날개짓, 습독의 두 번째 단계는 질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독서법이죠. 질서란 한자 그대로 급하고 빠르게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는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성호 이익의 독서법으로 유명한데요. 이는 원래 송나라 장제의 독서법이었습니다. 장제의 독서법을 묘계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독서를 하다가 오묘한 깨달음이 번뜩일 때 잊지 않도록 재빠르고 신속하게 종이에 옮겨 적는 독서법을 말합니다. 성호 이익은 책을 읽는 곳곳마다 붓과 종이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든지 독서 중에 생각나면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죠. 묘계 질서를 이어받은 성호 이익의 질서를 가리켜 질서독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담긴 독서법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까? 책을 읽는 그곳에 펜과 노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생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옮겨 적습니다. 때로는 널찍한 포스트잇에 제 생각을 적어서 책에 붙여두기도 합니다. 성호 이익은 질서를 통해 여러 저작을 남겼습니다. 대학이라는 책을 읽고 대학 질서를, 시경이란 책을 읽고 시경 질서를 집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권의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깨달음을 정리하여 또 하나의 책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과 생각을 옮겨 적었던 질서의 날개짓은 결국 성호 이익을 비상하게 만들었지요. 당대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오르도록 그를 비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을 옮겨 적은 책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6살의 정약용은 이익의 책 한 권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했죠. 이익을 스승처럼 여겨 질서의 독서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만의 날개짓, 습독을 시작한 거죠. 습독을 위한 날개짓 세 번째, 습독의 세 번째 단계는 초서입니다. 초서는 필사와 질서가 발전한 형태의 독서법입니다. 베껴 쓰는 것이 필사, 깨달음을 재빨리 옮겨 적는 것이 질서라면 초서는 한 번 더 가공을 거치는 작업인데요. 정약용과 이덕무와 함께 규장과 관리로 근무했던 유득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역시 독서의 대가였죠. 기록이나 메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한 권의 수천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마다의 용도에 따라 여러 권의 노트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또 메모합니다. 유득공 역시 여러 용도의 종이 그리고 글상자라고 부르는 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안소영 씨의 책만 보는 바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대목을 살펴보면 초서가 무엇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유득공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은 글상자였다. 그는 늘 소매 속에 종이와 붓을 넣고 다니며 조금이라도 색다른 것을 보면 글로 써두었다. 책을 보다가도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이 나오면 꼼꼼히 기록했다. 이렇게 써둔 종이들은 내용에 따라 다시 한번 걸러지고 나누어져서
그의 글상자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와 벗들은 유득공의 글상자를 진귀한 보물상자라고 불렀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유득공이 소매에 넣고 다니던 종이와 붓의 용도는 필사와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색다른 것을 보면 그대로 옮겨 쓴 건 필사죠. 책을 보다가 기억해야 하거나 깨달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지 않고 재빨리 적어둔 건 질서입니다. 소매 속 종이의 용도가 필사와 질서라면 친구들이 보물상자라고 불렀던 유득공의 글상자는 조금 다른 용도인데요. 소매 속 종이, 즉 필사한 것과 질서한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르고 걸러서 나누어서 자신만의 글로 승화시켜 글상자에 담아 두었습니다. 유득공의 글상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든지 이덕무와 여러 친구들은 그것이야말로 보물상자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필사와 질서를 가공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기록을 초서라고 부릅니다. 정약용이 스승 이익의 질서 독법을 이어받긴 했지만 정약용의 독서법을 가리켜 질서 독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의 독서법은 초서집법이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냐고요? 정약용의 책들은 깨달음을 기록한 질서류의 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진 도서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공한 뒤에 조선에 필요한 지식으로 만들고 자신만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렇게 발간한 책이 무려 500여 권에 이릅니다. 이익의 질서, 수백 권을 베껴 쓴 이덕무의 필사를 넘어 높은 곳으로 비상한 그의 독서법이자 기록과 메모 방식이었던 거죠. 오늘은 조탁독서 두 번째 시간으로 습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독서를 통해 높은 곳까지 비상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단계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필사, 베껴쓰기입니다. 두 번째, 질서, 깨달음을 재빨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초서, 이미 쓴 기록들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읽고 생각하고 분류하고 또 가공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단계의 습독, 여러분만의 날개짓의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아니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펜과 노트가 필요하겠죠. 유득공의 소매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펜과 노트를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보물상자가 될 글상자를 마련해 보십시오. 오늘도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의 필사와 질서를 위한 노트나 수첩을 마련하는 것 하나, 그리고 보물상자가 될 초서를 위한 노트나 수첩을 마련해 보시고 활용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